이곳은 남한에서 가장 긴 하천인 낙동강. 영남의 젖줄인 이 강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동물과 식물을 모두 합치면 2만여 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한반도에 서식하는 식물과 어류의 절반이 분포하고 있고 한반도 대부분의 조류와 포유류가 이곳에서 관찰되고 있는 거죠. 특히 강이나 호수와 같이 민물에 서식하는 동식물과 미생물을 말하는 담수 생물은 생물 자원으로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국립 낙동강 생물자원관은 국내에서 유일한 담수 생물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한반도의 담수 생물 자원을 세계적으로 발굴, 보존하는 곳이자 담수 생물의 가치를 알리고 생물 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국립 낙동강 생물 자원관. 지금 그곳으로 안내합니다. (2015년 7월) 문을 연 담수생물 전문기관이죠. 경북 상주시 낙동강변에 자리 잡은 국립 낙동강 생물자원관. 최근 일종 전문 박물관으로 등록되면서 이곳은 전시공간으로서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국내외 생물 표본 2,000여 종, 5,000여 점의 생물 생태 정보가 생생히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몇 가지 정도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곳에서 제작한 박제라고 하네요. 여기 있는 동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기 뒤에 있는 동물, 고라니는 어린 풀을 좋아하는 친구예요. 이렇게 성만개가 밖으로 나와 있는 고라니는 수컷, 남자친구 고라니예요.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고라니 보면은 여자친구 고라니예요. 고라니의 수컷과 암컷을 구분하는 방법은 바로 송곳니. 송곳니가 보이는 것이 수컷이고 송곳니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암컷이라고 하네요. 이곳의 마스코트로 불리는 이것은 잿빛을 낸다 해서 이름 붙여진 제두루미.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겨울 철새죠. 낙동강에 있는 2만여 종이 넘는 생물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국립 낙동강 생물자원관. 그럼 이곳이 생겨난 목적은 뭘까요? 생물종의 멸종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전 세계의 그 국가들은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조약에 의해서 멸종되는 생물종을 보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생물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발굴을 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현재 국립 낙동강 생물자원관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지구 생태계 여행을 떠나볼까요? 이곳에 오면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많은 생물들과 생물의 유전자, 생물이 살아가는 환경이 다양함을 의미하는 생물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지구 생태계의 장관이 생생한 파노라마 풍경으로 펼쳐집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을 생물이라고 하는데 박사님들이 이 세상에는 생물이 얼마나 많을까 하고 연구를 해보셨는데 1억 정도 넘게 있대요. 이곳에서는 지구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들을 원핵 생물계, 원생 생물계, 식물계, 진균계, 동물계로 구분하여 전시하고 있는데요. 그럼 동물을 크게 둘로 나눈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바로 등뼈인 척추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척추 동물과 무척추 동물로 나누게 되는데요. 무척추 동물은 동물 종수의 9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이곳에는 척추 동물들을 이렇게 대륙별로 구분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대륙으로부터 분리된 오세아니아는 독특한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그중에 새끼를 유가낭이라는 주머니에 넣어 기르는 유대류의 대표 동물 캥거루가 있죠. 뿔을 보면은 암컷은 뿔이 안 나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 여기 살펴보면은 여기 많은 동물 친구들이 있는데 이 동물 친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확한 이름을 알려줄게요. 말, 코, 손바닥, 사슴. 유라시아 대륙에는 곰 종류 가운데 가장 무겁고 거대한 불곰이 서식합니다. 다양한 기후와 자연 환경을 보여주는 남아메리카에서는 특이한 동물들이 많이 분포하는데요. 마모새, 타마린을 포함한 원숭이류도 70여 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고양이과 동물들 중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죠. 치타, 표범, 제규어, 퓨마. 모습이 비슷비슷해서 헷갈리는데 그럴 땐 무늬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척추 동물 중 세계에서 가장 빠른 치타는 몸에 동그란 점들이 빼곡히 박혀 있는 반면 제주꾼 표범은 점이 모여 도넛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습지의 사냥왕 제규어는 검은색 테두리 안에 점이 박힌 무늬가 있고, 고산 생태계의 대표 퓨마는 얼룩 무늬가 없는 게 특징이죠. 그럼 생물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와 어떤 협력을 맺고 있을까요? 인구 증가나 환경오염, 무분별한 서식지 파괴로 생물 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1992년에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생물 다양성 협약을 채택을 했고 우리나라도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의 보호를 위해서 불법 거래나 과도한 국제 거래를 제한하는 사이테스 협약에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구 전체를 보던 시야를 좁혀 한반도의 생태계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64%가 산악 지역으로 산림 생태계의 생물이 다양합니다. 산림 생태계는 숲이나 초지뿐만 아니라 동굴, 암벽과 같은 다양한 지형이 존재하는데 특히 화렵수림은 그 자체로 중요한 생태계를 이룹니다. 노는 벼를 재배하기 위해 만든 경작지이며 습지 생물의 보금자리로서 귀중한 생태적 역할을 하는데요. 한때는 화학 비료와 농약의 남용으로 농지 생태계가 위협을 받았지만 최근 친환경 농법으로 생물 다양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에는 4천여 개의 크고 작은 하천이 3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길이로 흐르고 있어 국토 면적에 비해 하천 생태계가 넓게 분포하고 있는데요. 남한에 서식하는 522종의 조류 중 206종이 하천에서 주로 서식합니다. 하구는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으로서 한반도에는 450여 곳이 있는데요. 유기물이 풍부해 다양한 식물 군락이 발달한 염습지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한반도 생물 다양성의 특징은 뭘까요? 한반도는 면적은 작지만 다양한 생태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라산에서 백두산에 이르기까지 남북으로 긴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南대부터 온대, 한대 기후까지 이어져 있어서 비슷한 위도의 다른 국가에 비해서 매우 다양한 생물들이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백두대간을 따라 높은 산맥이 있어서 고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물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고 특히 서해안에 넓은 갯벌들이 발달되어 있어서 생물 다양성이 매우 높습니다. 갯벌은 바다로 실려온 아주 작은 모래와 점토가 바닷가에 오랫동안 쌓여 생기는 넓고 평평한 지형을 말하는데요.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큰 서해와 남해의 발달에 있습니다. 유기물이 풍부해 생산력이 크고 생물 다양성 또한 높습니다. 잠시 신비한 갯벌 속을 들여다볼까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이곳에 물이 빠지면 짱뚱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생물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물의 다양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기분이 어떤가요? 우선 일전시실에 불곰 봤는데요. 너무 커서 놀랐고요. 실제로 살아있는 거 보는 것 같아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강원도 태백에서 시작한 물줄기가 영남 지역의 중앙 저지대를 지나 남해로 흐르는 낙동강. 그럼 이제부터는 살아 숨쉬는 낙동강의 생물을 만나볼까요? 낙동강에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남한에서 가장 긴 강인데 저 안에 들어가서 낙동강에는 어떤 식물들이 살고 있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유역은 산악 지역의 서늘하고 추운 기후에 사는 식물과 평야와 낮은 곳의 따뜻한 기후에 사는 식물이 함께 분포하는데요. 이곳에서는 가로수로 많이 활용되는 이 밤나무를 비롯해 다양한 식물들을 표본으로 만날 수 있죠. 게다가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가면서 고도, 기온, 강수량에 따라 식물의 종류가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낙동강 유역에는 어떤 조류들이 살고 있을까요? 낙동강은 조류가 살기에 적합한 서식 환경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조류의 대부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머무는 겨울 철새부터 여름 철새, 나그네 새, 그리고 사계절 내내 우리나라에 살면서 번식을 하는 텃새까지 다양한 조류를 만날 수 있죠.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은 뻐꾸 무슨 새지요? 뻐꾸기. 이렇게 다양한 새소리를 버튼을 눌러 들어볼 수 있는데요. 새소리와 함께 새를 관찰할 수 있게 하여 전시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귀를 바짝 기울이고 조용히 귀 기울이기 시작. 무슨 새일까? 오, 띵동댕 맞았어요. 새가 노래한다, 운다, 지저귀다라는 여러 표현이 있는데요. 특히 번식기에 수컷이 내는 다양하고 복잡한 소리는 세력권을 표시하는 동시에 암컷에게 구애하는 소리라고 합니다. 새소리뿐만이 아니죠. 새마다 비상하는 방법도 다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참새리와 같은 비교적 몸집이 작은 새는 제자리에서 쉽게 도약하고 두루미류같이 몸집이 큰 새는 비행기가 날아오르듯 몸을 앞으로 숙이고 달린 뒤 도약합니다. 반면에 슴새처럼 몸집이 크고 날개가 긴 새들은 스스로 날갯짓을 하며 도약할 수 없기 때문에 절벽에서 뛰어내려 바람을 이용해 활공합니다. 물에 사는 청둥오리, 쇠오리와 같은 오리류는 수면을 박차고 날아오르는 제자리 도약을 하는데요. 청둥오리는 다리가 몸 가운데 위치하고 날개가 비교적 크고 앞에 위치해 비행에 유리하기 때문에 물 위 제자리에서 바로 날아오릅니다. 동물의 가죽을 이용해 그 동물이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재현하는 박제. 이곳에서는 질병이나 사고, 자연사의 이유로 폐사된 동물들을 박제해서 전시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작하는 종은 흰뺨 검둥오리라는 새고요. 지금 제가 손질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절개하기 전에 털을 정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흰뺨 검둥오리의 복부를 위로 향하도록 놓은 후 가슴과 배 부분의 깃털을 벌려 가슴 부분부터 가슴뼈가 끝나는 부분까지 절개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가죽이랑 생채랑 분리를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이제 날개랑 몸통이랑 뼈를 분리시키는 과정이에요. 분리된 생체에서 DNA 샘플을 채취하고
변질을 막기 위한 방부 처리를 합니다. 이후 철사를 말아 뼈대를 만들고 인공솜으로 표본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인공 눈알을 박는 이유는 실제 눈은 건조 과정에서 쪼그라들거나 썩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완성된 표본은 이곳에 전시돼 그동안 쉽게 보지 못했던 동물들의 털이나 생김새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모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시관 로비에 설치되어 있는 호랑이 안에 있는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모형입니다. 가짜 눈과 가짜 이빨, 가짜 혀를 사용을 해서 박제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모형 같은 경우에는 제2전시실에 지금 수달 디오라마랑 표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박제가 제작이 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스터디 모형을 먼저 제작을 해서 느낌을 본 다음에 그 다음 박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곳에서 박제한 후 완성된 수달 디오라마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습니까? 물가를 따라 서식하는 수달 무리의 모습이 잘 표현됐죠? 이 수달은 어느 곳에 사냐면은 깨끗한 곳에서만 산대요. 그래서 이렇게 수달이 사는 곳은 깨끗한 곳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어려운 얘기로 생물 지표종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수달이 있으면 아, 여기는 깨끗한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낙동강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이면서 생물 지표종인 수달. 낙동강을 따라 넓게 서식하고 바다와 육지를 오가며 사는데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낙동강 유역에서는 물의 빠르기와 맑은 정도에 따라 다양한 곤충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곤충들을 어떻게 채집하는 걸까요? 곤충을 채집하는 방법은 이 포충망을 이용해서 날아다니는 곤충을 채집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 트랩을 이용해서 곤충을 채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화 채집은 야간에 인공 조명에 모이는 다양한 나방이나 딱정벌레류를 채집하는 방법입니다. 말레이즈 트랩은 곤충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위로 올라가는 습성을 이용해서 채집하는 방법이고요. 함정 채집은 야간에 기어다니면서 다른 곤충을 사냥하는 육식성 딱정벌레류를 채집하는 방법입니다. 물에 사는 곤충을 채집하는 방법도 있죠. 바로 정량 채집. 하천의 물이 빠르게 흐르는 여울에서는 정량 채집 도구인 서버넷을 이용해 하루살이류, 날도래류를 채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낙동강의 어류를 만나볼까요? 무리를 지으면서 사는 어류, 동물을 먹는 어류, 조개 속에 알을 낳는 어류, 이렇게 상태별로 전시해 놓았는데요. 낙동강에는 114종의 어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전 세계에서 한반도에만 분포하는 고유종 58종 중 27종이 낙동강 상류와 중류의 하천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한자어로 알을 맡긴다는 뜻을 지닌 탕난. 자기 스스로 둥지를 만들지 않고 남의 둥지에 알을 낳아 새끼를 기르게 하는 것으로 탕난을 하는 물고기도 볼 수 있죠. 특히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낙동강에만 서식하는 고유종을 만날 수 있는데요. 수수미꾸리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여울마자, 얼룩새코 미꾸리, 꼬치 동자개입니다. 이곳은 낙동강의 습지를 표현하며 생물 다양성을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억새나 갈대와 같은 식물이 모래와 흙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여 습지가 형성되는데 습지는 생물들의 서식처와 은신처를 제공하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낙동강의 물길을 따라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하천 습지가 발달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낙동강 습지가 갖는 의미는 뭘까요? 낙동강 수계는 물길을 따라 여러 하천 습지와 묘 습지가 발달하였습니다. 한반도에는 약 2,000개의 습지가 있는데 이 습지는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로서의 역할도 하게 되지만 토양의 침식 방지, 홍수 조절과 같은 중요한 역할도 함께 하게 됩니다.
국제적으로는 습지 보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람사르 협약에 가입을 해서 습지 보호 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곳에서는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되는데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바로 달팽이입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달팽이는 뭘 먹고 어디에 살까 이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입 옆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입 옆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렇게 알이 나오는데 달팽이들은 대부분 연약하고 부드러운 몸을 보호하기 위해 딱딱한 껍질, 폐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민달팽이는 폐각이 완전히 퇴화되고 없으며 외투막이 몸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달과 팽이의 합성어인 달팽이. 그래서 장난감 팽이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달팽이가 나무나 벽을 타고 가는 모습이랑 야행성의 습성을 본떠 부르는 거라고 합니다. 식도, 위, 창자의 아주 단순한 구조를 지니고 소화를 돕는 부속기관이 없는 달팽이. 그럼 달팽이의 배설물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실제 달팽이 배설물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람의 배설물은 무엇을 섭취하든 보통 젓갈색을 띠는 반면 달팽이는 쓸개 기능을 하는 소화기관이 없다 보니 먹는 음식의 색소가 그대로 배설물을 통해 나오게 되는 거죠. 달팽이의 특징과 성장 과정을 알아본 후 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붙여주세요.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곳은 이런 체험을 통해 특별한 추억 만들기는 물론이고 생물 다양성의 의미와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탐구해보고 생물 자원을 체험하는 교육을 통해서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는 걸까요? 교육을 통해서 생물 자원에 대한 소중함과 그 중요성을 깨닫고 앞으로 생물 자원과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보존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다양한 체험이나 교육을 통해서 미래의 과학자나 생물학자와 같은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북 상주시 경천섬 일대에서 세계 최초로 발견된 미생물이 있죠. 바로 상주엔스.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에서 발굴해 신종 미생물에 상주 지명을 넣어 울리지노시 박테리움 상주엔스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발견된 신종 미생물은 어떻게 활용될까요? 이 효소 활성들은 화석 원료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바이오 에너지 생산에 일조할 수 있습니다.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에선 이렇게 국내 담수 생물자원의 발굴과 특성 연구를 통한 산업 소재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거죠.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은 아직까지 학술적으로 기록이 되지 않은 신종을 25종을 발굴을 했고, 또 국내에 아직 연구 자료에는 기록되지 않은 미기록종이 32종이 연구 발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은 앞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담수 생물 자원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간만을 위한 시각으로 자연을 대한다면 이 지구는 어쩌면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 되어버릴지도 모르는데요. 자연은 우리 세대만 사용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보다 온전한 지구를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요?